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욱 교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인파 안전관리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파 안전관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파 관리, 인파 안전관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죠.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게 되면 군중 압사라든지 군중이 붕괴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밀착해서 숨을 쉬기 힘들어져서 기절한다든지 생명을 잃는 그런 군중 압사와, 또 기절하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쓰러진 사람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군중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파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인파 안전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5명이 넘어가면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가 났을 당시는 거의 10명, 심지어는 10명 이상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규모 복합 건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출퇴근 때 이용하시는 지하철 내부, 또 지하철역, 환승 구간 특히, 그리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지하철을 예를 들어드리면 제곱미터당 아마 오늘 퇴근하시면서 혹은 출근하시면서 한번 숫자를 한번 세워보세요. 거의 5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위험이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태원 사고가 난 당시를 분석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최소 6.6명 이상, 거의 10명 이상의 이르는 그런 공간도 많았고요.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워싱턴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나름 분석한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제곱미터당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파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중 압사가 일어난 이태원의 상황을 보면 제곱미터당 11명, 12명에 이르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이 정도 되면 330에서 400kg니까 성인 80kg 정도 되는 사람 5명 정도가 여러분의 가슴을, 벽에 기대어 있는 여러분의 가슴을 꽉 누른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무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질식하고 심지어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40kg의 압력이 여러분 가슴에 가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100kg 이상이면 이미 숨을 쉬기 힘든 상태에 이르니까 이태원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사고 난 그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디가 취약한지를 저희들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JTBC 뉴스룸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인파사고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켜준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인파사고는 중요한 몇 가지 특성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파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는 지점을 아는 겁니다. 어디에 인파가 많이 있더라, 많이 몰려 있다가 아니고 정확한 지점, 어느 지점에, 어느 길에, 어느 구간에서 인파사고가 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선제적인 예측을 통해서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좁은 길이나 협소골목이라고 반드시 사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넓은 길이라고 해서 또 사고 가능성이 낮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태원 같은데
또 서울시의 좁은 골목길이 매력적인 데가 많죠. 그러면 그런 골목길을 다 넓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좁은 골목길이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길, 협소 골목이라고 사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난 행태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의 움직임, 컴퓨터로 사람을 모델링하고 명령어를 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출발지, 다른 목적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상을 통한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굉장히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아직까지 이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하느냐 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냐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지점을 미리 안다면 비교적 적은 수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행사나 이벤트 이전에 사전에 한다는 게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파 관리에 그리고 인파 사고가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그런 인자가 요소가 있습니다. 보행량, 보행 속도, 보행 흐름이 되겠고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상당 부분의 위험 구간, 위험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량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비상 상황 시 발생하는 또 모니터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책을 안전관리 계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시간 모니터링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미리 예측된 인파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관리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을 정비하는 거고요. 공간을 계획하거나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두 가지가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파 시뮬레이션을 위한 활용할 수 있는 인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요소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과학적이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사용자들, 즉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예시 그림을 지금 SK텔레콤에서 공개한 예시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있는지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거죠. 자료인 거죠. 그렇지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서울, 특히 이태원처럼 또 서울의 여러 골목길들이 촘촘하게 있는 곳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느 골목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인지 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파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데이터의 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골목과 제실자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피난 시뮬레이션 분석하는 것도 결국은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조건을 가정하고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 에이전트에 사람에게 조건을 주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 상황, 실제 건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안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는, 인파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CCTV를 활용하는 건데, 실시간 CCTV는 요즘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욜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저희 대학원실에서 쉽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몇 명 다니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개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산업의 분포, 밀집도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아무리 인파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사고 단계로, 위험 단계로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지켜본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임계점을 넘어가고 또 위험 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는 초기에 미리 분석을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신텍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신텍스는 공간을 분석해서 공간 이용 행태를 이제 예측하는 평가 기술이고요. 이 기술로 이제 만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 스페이스 신텍스 방법론을 쓰면 어느 구간에, 어느 지점에 몇 사람의 사람이 올 건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론은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래서 공간 사용 밀도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나 건물 내부 공간에서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공간 사용 밀도의 정도를 분석 가능하고요. 이 과업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명동 관광 특구를 분석한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인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해 드린 그런 자료 화면이 되겠고요.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별로, 지점별로 몇 사람의 인파가 보행량이 올 건지, 밀도에 다다를 건지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 우측 보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제곱미터당 몇 명인지, 길의 어느 구간에서를 분석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제곱미터당 5명이 위험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곱미터당 거의 2명 이하네요. 그죠? 0. 몇 명. 그죠? 그래서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로 구간별 인파 밀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스페이스 신텍스 기법이 인파 관리에 많이 쓰여왔고, 외국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이 스페이스 신텍스 방법론은 사실은, 건축 계획, 도시 계획, 도시 설계에 많이 이제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꼭 인파 관리에만 활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활성화될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공간에 올 건지,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발길이,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어딘지, 또 어디에 지가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보행 역량 평가를 한다든지 개발 계획을 사전에 한다든지 하는데 이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어쨌든 이 스페이스 신텍스 심포지움을 한국에서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청과 세종대학교가 공동으로 이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 학내 연구소는 영국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파를 예측하는, 보행량을 예측하는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페이스 신텍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한 블럭이라고 할까요? 그 블럭 안에 건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 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물의 개수나,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배치가, 동선이, 공간의 구조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공간의 구조만 다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동의 중심이 어딜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왼쪽 같은 경우는 뭔가 중심 공간이 있고, 그죠? 길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에 비해서 그런 뚜렷한 중심이 없는 대신 뭔가 이렇게 뭐 산발적으로 길들이 건물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이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으로 이걸 돌려보면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그래서 어느 공간에 몇 명이 오는데, 그래서 어느 공간이 활성화될 건데,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가 되겠고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았던 그런 이미지하고 흡사할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는 방법은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이 있는데, 빨간색일수록 사람들의 공간 사용 밀도가 많은 곳, 파란색일수록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좌측 같은 경우는 중심 공간, 제가 광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광장이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길들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 결과를 이후라도 보시고 해석하신다면 이러한 색깔의 무지개색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공간들이, 그런 관점에서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래서 이 인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실제로는 이 기본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공간 구조 분석을 합니다.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토대로 해서 사람을 이제 에이전트를 그 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태원 골목길을 재현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태원 골목길에서 실제로 공간 구조 바탕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사람들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테면 몇 명을 투입할 건지, 또 다른 데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면 거기서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구청에서 여러 행사가 있으실 텐데 음식 축제거리에서 몇 명 정도가 운집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비율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공간 구조 분석 위에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실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정도와 거의 유사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건립할 때 저희들이 자문해 준 그런 자료 화면이 되겠고요. 도시 공간이나 실내 공간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도시 공간에서도 건물이 있으면, 벽이 있어서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못 가는 것처럼 실내에서도 가구가 있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관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신텍스에서 분석할 때는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리고 건물 내에서도 이 방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스페이스 신텍스를 공식적인 평가 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서울교통공사 정도 되나요? 거기서 스페이스 신텍스를 이런 가로의 연결망을 분석하고 사람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데 쓰라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 그죠?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보행량을 관리를 하고, 그죠? 주기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행량을 예측해서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 보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차량 관리에는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보행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는 활용 사례를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용 사례는 첫 번째 보시는 사례 이후에는 이제 인파사고 관련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처음 보시는 거는 이 스페이스 신텍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도시계획에, 도시설계에, 건축설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이제 킹스 크로스역, 세인 판크라스역이라고 하는 유레일을 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유레일 타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딱 용산 정비창 같은 곳입니다. 철로의 야적장이 있고요. 여기를 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이 들어갑니다. 주거 건물, 상업 건물, 사무소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 스페이스 신텍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컴피티션 공모에 2개의 마스터 플랜, 유명한 설계사무소죠. 2개사의 마스터 플랜이 제출되었고요. 먼저 우측에 보신 SOM에서 제출한 마스터 플랜은 이러한 도로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 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얘는 비어 있는 거고요. 그죠? 개발될 때니까. 현재 주변의 가로망을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곳. 아까 제가 읽는 법 가르쳐 드렸죠. 빨주노 초판한 보라색에서 보라색일수록 사람의 활동이 적은 곳이 되겠고요. 이러한 SOM의 마스터 플랜을 제출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이게 실제적으로 지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활성화 정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올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SOM 마스터 플랜의 공간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오는 정도, 활성화, 이 지역의 활성화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개발 사업을 했는데 정비창 부지에 개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파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곳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지자체의 의도에는 굉장히 부합하지 않은 그런 안을 우리가 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노만 포스터 파트너스라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를 우리가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금 전에 보신 포스트 파트너스 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안 대비 지금 마스터 플랜이 이 지역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건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 어느 길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될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심의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인허가 단계도 될 수 있고 그런 단계에 인파 흐름에는 보행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사전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개발 계획이 발주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안인지를 미리 점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지어지기 전에 그 어떤 사업의 파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페이스 신텍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파사고 관련 프로젝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국립화랑 내셔널 갤러리가 있고요.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넬슨 칼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 되는 장군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넬슨 칼람 꼭대기 올라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비디오 테이핑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참여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프로젝트 기간을 한번 보시죠. 97년부터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 배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은 밀레니엄으로 바뀌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 밀레니엄 이번 날 인파가 30만 명이 온다고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타종 행사를 하면 서울로 치면 한 10만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면 이 전체 면적 대비 제곱미터당 2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오면 뭐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5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보고 런던시와 경찰청과 내무부가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발주합니다. 97년에. 그죠? 97년에 발주하는 이유는 97년 12월 31일 날 그리고 98년 12월 31일 날 너희들이 가서 관찰도 하고 조사를 해. 그리고 99년 12월 31일을 위해서 이를테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뭐 이러한 요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런던대에서 UCL 대학교에서 수행을 했고, 뭐 저도 연구원으로 이제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이제 공간 네트워크 모델을 보시고 계시는데, 뭐 결과는 이제 읽으실 수 있죠. 빨간색일수록 사람의 활동이 집중된다는 거고요. 뭐 이러한 스페이스 신텍스 모델과 실제로 조사원들이 관찰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보행자가 유출입되는지, 어느 길에 공간 네트워크상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뭐 또 다른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보행 흐름은 어떤지, 유출되는 보행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길을 막았을 때 보행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를테면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의 흐름이 달라지죠. 그리고 인파 관리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지점에 인접한 길을 막는 것보다는 그거는 분산 효과가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인접한 지역에서 바로 인접한 골목길을 차단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는 적겠죠.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들 계신데 이 인파 관리를 위해서는 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게, 오는 길목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어디다 칠 건지, 다시 말하면 폴리스 라인을 어디에 칠 건지, 몇 시에 칠 건지, 언제 걷어낼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인력은 그래서 어느 지점에 배치를 할 건데까지 이제 안전관리 계획에 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이 분석을 99년 여름에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리고 런던시에서도 충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이런 분석과 사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구서울시청사죠. 2002년도에 월드컵 당시에 이제 이미지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청 광장이 되어 있고요. 구시청사는 이제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 이제 신청사가 만들어졌죠. 어쨌든 이 시청 광장을 보행자화하면서 광장을 만들 때 이 스페이스 신텍스 기법을 활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실 줄 아시니까 요거는 시청 광장을 만들기 전 그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었을 때죠. 이 보행의 정도, 보행량의 정도를 보시면 푸른색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광장이 만들어지면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죠. 두 개를 대비해 보시면 이 시청 광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인근의 유동인구 그리고 머무르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질지, 그죠? 얼마나 많아질지를 보실 수 있고, 사실 시청 광장은 우리나라 보행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도시 설계적, 도시 계획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죠.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시청 광장이 만들어지기 몇 달 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광장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었죠. 그러면서 보행량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만든 보행량 예측 모델은 거의 예측력이 거의 87%, 거의 저희들이 나중에 시청 광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보행량을 조사를 하고 또 그걸 과거에 예측했던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예측되는 보행량이 거의 지금 현재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역 고가 7017을 만들 때도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가 차도가 보행로로 바뀌니까 당연히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느 길에, 어느 구간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서계동, 중림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리고 서울스퀘어 뒤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가 적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소에서 진행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강남역이 굉장히 혼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역사공간의 혼잡도를 분석하고 동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요. 특히 역사에서는 OD가 분명하죠. 사람들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분석을 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투입을 해서 분석한 그런 결과를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은 동선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혼잡하죠. 사람들이 돌아나가는 코너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적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를 만든다든지 바를 설치한다든지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혼잡을 분산시켜서 위험 단계로 진입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하부에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역까지 하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아마 엄청난 환승객이 그리고 이용객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 코엑스를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 측에서 어디를 연결하면 좋을지 대안을 분석해달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코엑스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어디에 통로를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를 개설할 건지, 또 개설할 때는 어디가 영향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코엑스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여기입니다. 내려가면 애플샵이 있는 데죠. 그죠? 이 구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 복도도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어디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죠?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디를 연결하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려면은 보행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보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이잖아요.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게 편리하지? 어디를 어떻게 어느 정도 폭으로 연결하는 게 인파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코엑스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동량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민간에서 연결 통로를 만들기 전에 공공에서 전체 인파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런던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런던시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청이 되겠죠. 구에서, 뉴함이라는 구청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프로젝트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량을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인파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로얄 독이 이제 과거에 조선소가 많은 데고 지금은 폐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이제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행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시와 구청의 관심사는 이렇게 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과연 인파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디에 사람이 집중될까? 그 적정 보도폭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개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느 길은 뚫으라라든지 보행 통로를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건축 관계선을 얼마를 확보해서 보도를 확보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 단계, 인허가 단계 선제적으로 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공공의 비용도 예산도 절감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던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대비 2030년에는 과연 보행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현재 네트워크입니다. 보행 네트워크, 공간 네트워크이고요. 아래 보시는 거는 개발 사업들을 다 개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살아나죠. 이를테면.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 인허가 단계에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보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보행량을 가지고 앞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됐을 때 보행 흐름의 변화, 인파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파 시뮬레이션 본과업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제가 순서대로, 절차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전국의 공간 네트워크 모델의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명동 관광 특구를 이제 관찰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공간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길이 있는지, 그 길에 적치물은 없는지, 공공보행 통로가 막아서 또 다르게 쓰고 있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실제 공간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공간 구조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공간 구조 모델을 가지고 보행량을 추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첨두 시간대, 가장 바쁜 시간에 나가서 실제 보행량을 관찰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당 다니고 있는지를 관찰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또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효폭이죠. 그래서 유효폭을 나가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개의 중요한 그런 관찰 요소와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인파 사고에서 보행 속도가 적절하게 확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파 사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행 속도도 측정합니다. 그 이외에도 상업시설 출입문의 개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돼서 이런 걸 바탕으로 향후의 인파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혹은 뭐 12월 24일 날 전체적인 유동량이 몇 프로 늘어나고 그랬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지점 간에 얼마나 보행량이 유발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지금 우측 하단에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그죠? 몇 명이 어느 지점에 몇 명이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첨두시 보행량이 명동 같은 경우는 아마 숫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는 17,000명 정도입니다. 시간당. 이 정도 인원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인사동 가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 인원이 시간당 한 9,000명, 8,000명, 9,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거의 2배 이르는 거죠. 근데 다행히 명동처럼 넓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굉장히 많죠. 지금 14,000명이죠. 거의 15,000명이네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프로세스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프루인의 그런 보행자들의 서비스 수준, 보행 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쾌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게 표준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행의 흐름이라든지 보행의 지체 정도라든지 보행자 유도의 개념에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저희들이 앞서 보여드린 이런 그 구간에 보행량이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 흐름이라든지 점유 면적, 보행자당 혹은 제곱미터당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인파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기도 중요하네요. 보시면 평상시 주말에 제곱미터당 사람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동 지역이죠. 여기가 명동 성당이고 명동로 입구고 여기가 지하철역이 있죠.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명동성당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골목길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평상시 주말입니다. 특별 이벤트가 없는, 다시 말하면 뭐 할로윈데이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닌 평상시 주말에 보시면 제곱미터당 사람의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1.8이네요. 보통 0점대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파사고 위험은 전혀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르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거는 아주 피크 타임 때, 다시 말하면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할로윈 때 이런 때를 가정하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지역의 전체적인 유동 인구는 저희들이 데이터들이 뭐 공개가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참고를 하고 저희들도 보행량을 추정을 하고 했을 때 제곱미터당 몇 사람 정도가 있는지를 보는 영상이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량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 보시면 7.4명입니다. 제곱미터당 7.4명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 단계 이미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파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고요. 특히 지하도로 오르내리는 부분이라든지 대규모 인파가 지하철로 빠져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사실은 인파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태원하고 좀 다른 상황은 그래도 여기는 주변에 길이 많이 연결돼 있죠. 대로 보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동성당 아까 말씀드린 좁은 골목길 여기도 7.5명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파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앞에도 보면 1.9, 2.2니까 한 4명, 4명이 넘어가고요. 특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임을 미리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인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파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파의 흐름을 분석해서 위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사실은 그러한 결과들을 해석을 해서 그 특정 지역에 맞게끔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데 이게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조금 더 또 구청의 특성이 있겠죠. 협의를 해서 이런 중요한 과업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안전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인파 사고 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뉴얼이 응용적인 그러한 어떤 대응을 유발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숙련자가 아닌 뭐 이를테면 동원된 사람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파사고를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길의 위험도를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인파를 어떻게 통제할 건지, 관리할 건지를 도면화를 시킨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어느 지점에 어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다 명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인파 관리 계획의 결과물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이제 가정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명동의 상황을 놓고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리는 하나의 예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파 통제 폴리스 라인은 어느 지점에 설치한다. 물론 이전에는 설치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하겠죠. 또 복잡하니까 여기는 보행 공간 유효폭을 확보해라. 여기는 배너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라. 야외 테이블은 다 치워라. 이를테면.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은 일시적으로 통제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하철역의 운영에 대해서. 지하철역도 일방향으로 사람을 한쪽으로 보내라. 1번 출구는 폐쇄하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느 지점이 위험하니까 가서 서 있으세요. 가서 통제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인력 배치를 할 겁니다. 사람이 가서 구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인파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파 관리 기법,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파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생명이 정말 희생되는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게 아마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있겠죠. 첫 번째는 현장 인파 관리 인력을 최소화 혹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요즘 벚꽃 관련해서 축제가 지방에서 한창인데 아마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페이스 인덱스로 보행량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GIS 기반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소규모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산 절감도 같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태원 당일날 참사의 상황에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뭘 해주세요, 그죠? 그러한 전화가 폭주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액션을 취한다면, 행동을 취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민의 당연은 시민을 안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과 안전관리 기법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안전관리 계획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 구간을 사전을 정확하게 지점별로 위험 구간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실시간 CCTV는 유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실시간으로 보행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측은 되지만 또 실시간 현장에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즘은 오픈소스로 개방된 욜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면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쓰면 실제로 사람들을 다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CCTV의 이 각이나 해상도가 좋으면 사람을 다 카운트하고 그 사람마다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러한 미리 예측된 분석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거의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재난 문자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리 이제 그 지역에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핸드폰을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은 지금 있습니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런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거를 서울시 상황실이나 구청의 상황실 혹은 행안부 사무실에 이런 걸 탑재하면 이 인파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인파사고는 사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의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1공로에 자동차가 어느 정도 다녀요. 다 정보 기록합니다. 수집합니다. 보행은 어느 정도예요? 인사동 골목길의 보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로에 어느 정도입니까? 모르죠. 관리 안 합니다. 그렇죠. 보행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행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처를 이 동영상과 함께 다 기재할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